자, 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발전기업법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검은책 발전기업법 내용이 예전에 좀 하려다가 제가 좀 강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마이크를 지금 녹음 마이크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홀리패커드 그 컴퓨터를 썼는데 요거 보니까 이제 녹음 마이크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재작년에 이제 사용했던 삼성 그 마이크가 있어요. 예, 삼성 그 노트 마이크. 예, 그래서 그걸 지금 깔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내장 마이크가 상당히 좋아요. 예, 음을 자연스럽게 모아줄 수 있고. 요건 뭐냐? 이거는 그냥 겉으로 이제 그 좀 보이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마이크하고 전혀 상관없고 요거는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공유를 해드릴게요. 아, 요거부터 해야 되죠. 계속 깜빡하네. 자, 지금 프로그램 깔고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버벅거리네요. 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발전개혁법인데 이 발전개혁법은 크게 봐서 그 주제 학습 내용하고 관련돼 있어요. 주제 그 내용 조직 방법 있죠? 그거 이제 종족 조직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그만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주제 학습을 토대로 잠깐만요. 그 시대의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내용 고려한 내용 조직법인데 특정한 주제를 시대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으며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학습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주제 내용 조직 방법에서 이제 그 종적인 조직 방법을 좀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쭉 하는 건데, 자, 그 교통의 발전의 예를 좀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그 교통의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각 시대마다 교통수단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국가의 교통정책이 어떠한가, 그리고 교통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이고 이제 하는 방식이 그 발전기업법이야. 발전기업법. 자, 그래서 이제 그게 4차 교육과정 국사 과목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 그 뒷장 넘어가서 그 몇 페이지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죠? 예. 150페이지 보면 발전계열법의 특징 같은 것들이 나와요. 예, 특성.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첫째는 어떤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시대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예. 통시대적인 거. 그래서 이제 뭐 17, 18, 19세기 해가지고 쭉 다루다는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다루다는지 그렇지만 이제 연대기적 방법이나 분야사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좀 좁은 범위를 다는 거야. 어떤 딱 주제만 선택을 해서. 예. 한번 그 밑에 예를 볼게요. 그래서 발전기업법은 서로 다른 생활 분야를 여러 시대에 걸쳐 따로 학습하도록 구성된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18세기 집과 19세기 집, 18세기 수송과 19세기 수송 사이의 논리적으로 합리적 관계가 있으며 교수 요목은 이제 생활의 여러 측면을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옥과 수송에 대한 이러한 내용 구성은 근현대뿐만 아니라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통시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발전기업법이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발전기업법을 다루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습자에게 익숙한 주제를 다루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학습자들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친근감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문제를 다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제들을 보면요. 기술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죠. 교통, 무역, 이동 방법, 도구, 의복, 가정, 건축 양식, 음악, 가격, 임금과 범죄 처벌, 음식 같은 것들이 발전 기업으로 사용이고요.
그리고 주거, 수성, 무역, 의복, 의약품 같은 주제는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들어맞을 수 있고 자동차, 배, 항공기 같은 수송수단, 길, 운하, 다리, 우편 같은 전달수단, 그리고 도구와 기구의 역사는 초등학생이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예를 들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는 그 주제들이 주로 접근될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발전기업법은 친근감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거시적이고 거대 담론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특정한 지역들과 이제 관련된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 생활사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혁법에 선택된 주제들은 대개 보면 학생들에게 익숙하거나 흥미를 끌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뭐냐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어떤 데에서는 되게 어떤 주제가 그 나라에서는 뭐냐면 흥미를 끌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흥미를 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일본 학자가 일본의 중학교 발전개혁법에 적합한 주제들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건 일본 중학생들이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1학년은 수송의 역사, 주거의 역사, 2, 3학년 노동조합의 역사, 의학의 역사, 전쟁 발전 지역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익숙하거나 흥미를 끌 수 있는 여부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발전계획법의 장점이 나와요. 장점. 발전계획법의 장점. 자, 그럼 장점들 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면서 역사적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 길러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인과관계를 이제 길러줄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사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통사와 달리 모든 그 내용이 같은 정도의 깊이를 학습할 필요 없으며 한정된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통사적 방법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을 쭉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대기적 방법 있죠. 이게 통사하면 연대기적 방법이야.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과 그 뭐냐면 똑같이 모든 걸 다 다룰 필요 없어. 예. 그 특정한 주제를 통사적 방법에 이제 아까 그 시간의 흐름이 있죠. 여기서 통사적 방법 시간의 흐름이죠. 종축 조직 방법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어떤 깊이를 깊게 학습할 수 있고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학생들 흥미를 어,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며 사회적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볼게요. 그러나부터가 문제점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 조직 방법은 항상 그 장점, 문제점, 유의점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이 발전기업법은 역사 교육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요 문제나 고유한 사건들을 소홀하기 쉽다. 왜 그러겠어요? 이 발전기업법은 주제 중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만 파는 거예요. 막 한쪽만.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이런 것들은 좀 다루고 싶다 해도 그 주제에 맞지 않으면 다루지 않게 되죠.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루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국가나 세계 전체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 어렵다.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면 요걸 문제점을 이제 뭐냐면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걸 그 발전개혁법을 이제 하게 되냐 어떻게 식으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개혁법 내용 조직을 다룰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 발전개혁법은 하나의 완결된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본격적 통사교육, 연대기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통사교육을 다룰 때 그 도입학습에 활용하거나 여기 있죠. 아이고.
자, 본격적인 통사학습하기 전에 역사 부여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 도입학습을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통사학습을 바탕으로 특정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활용법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사교육의 보조적인 걸로 이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전개혁법을 이제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발전개혁법은 주제학습 조직 방법 중에 이제 종적인 조직 방법에 속하고요. 이게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문제 그 주제 중심 내용 조직 관련돼서 예문은 몇 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검은책은 예전에는 말했지만 별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기출에 나온 것들만 주제들만 발췌독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검은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통독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색책이라든지 녹색책처럼 이렇게 심층적으로 판다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예. 물론 그 가운데서 좀 나올 수 있는 거 있겠죠. 어쩌다가 진짜 교수님이 핵가닥해서 4차원 교수님 들어가서 문제를 낼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지 않으면 나올 가능성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발췌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검은책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쳤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교수학습 방법까지 했어요.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 했으면 그다음 뭐 하겠어요? 평가 부분을 하겠죠. 평가. 그래서 이제 평가 관련된 내용은 녹색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파란 체계도 있고, 평가 체계라는 게 있어요. 최상훈 교수님이 쓴. 그런데 이제 파란책 평가 내용은 뭐 그렇게 볼 건 없고요. 그 녹색책 평가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녹색책 평가 내용 중에 책을 내도 문제가 나왔던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녹색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3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수행평가 부분이 있어요. 수행평가.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수행평가 정의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 07년 07년 교육과정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수행평가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행평가 개념을 잘 모르니까 요걸 이제 뭐냐 그 아는 차원에서 문제를 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수행평가 자체를 개념을 쓰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오고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수행평가의 일종이었던 포트폴리오 있죠. 이 포트폴리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문장을 보면 수행평가의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기존에 시행됐던 객관식 평가나 결과에 치중된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된 것으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용어 허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는 대안평가, 진정한평가, 직접평가, 가정평가, 실기평가, 포트폴리오 등인데 최근에 수행평가 이런 용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용어들이 쭉 언급돼 있고 그렇지만 이 수행평가는 그 예전에 사용했던 언어들 좀 넓은 범위의 뭐냐면 범주의 언어다,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언어의 특징 중에 좀 얘기 중에 나온 것 중에 가정평가가 있어요. 가정평가.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평가의 이제 어떤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데 수행평가는 수업의 결과가 아니라 수업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식을 생성하고 이런 것들에 맞췄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파란 책 할 때, 8장 읽을 때 제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포트폴리오. 요거 두 번이나 나왔어.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가 작년에 최성호 교수님이 들어가셨는지 자기 책에서 또 요걸 냈더라고요. 포트폴리오 부분을.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수행평가 평가 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평가책에서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이제 또 뭐냐면 강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조금 넘어가서 그 뒤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요거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서유초이라는 뜻의 용어, 학생들의 학습 활동의 수행의 여러 가지 과정을 모아서 종합하는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이는 종래 이달직 평가와 대안을 제시했다. 평가에 대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우철에서 의미하듯이 그 애들의 이제 평가 방식들을 평가 과제들을 모아서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포트폴리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평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가정평가. 예. 요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수행평가의 특징이 쭉 나와요. 수행평가의 특징. 그래서 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수행평가는 학생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이고 학생 스스로 지식의 기능, 태도를 나타낼 수 있고 답을 작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을 만들거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수행평가는 학생이 교실 활동에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해서 관찰하거나 기록한 것 또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양적 혹은 질적 평가 방식이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교사의 어떤 관찰과 질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수행평가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정도는.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수행평가 그 수행평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뒤에 부분에 더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쭉 넘어가서 342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나중에 평가책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요 장은 이제 최상호 교수님이 썼거든요. 그래서 최상호 교수님이 요 장을 바탕으로 좀 늘려놓은 게 좀 전문적으로 더 집어넣은 게 평가책이야. 평가책. 자, 그러면 보면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만들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자, 이 말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이 아닌 그 1, 2회 정도 그 뭐냐면 학습 자료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짧게는 한 단원, 길게는 한 학기나 한 학년에 거쳐 계속되는 것으로 개별 학생들의 학습까지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수준이나 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역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사용돼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고3 단위 맡을 때 이제 입시 지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시에서 이 학생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예를 들어 역사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뭐 3학년 때 역사 교사 되고 싶다고 저 적어놓으면 이게 별로 유리하지 않죠. 그래서 1학년부터 해서 2학년, 3학년까지 이제 학생이 어떻게 역사 교사가 되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상당히 그 학생의 합격률이 높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좀 보면 근래의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이며 종합적인 평가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 누적적, 종합적이다. 또 그런데 이는 아이고 그런데 이들 새로운 평가 도구 역시 평가 도구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이 타당성과 신뢰성 여러분도 알다시피 타당도가 뭐예요? 뒤에 얘기했죠. 목적을 수행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 목표에 맞게 신뢰성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냐. 근데 타당성과 신뢰성을 뭐냐면 상실하면 이거는 어떤 그 수행 평가든 그다음 어떤 평가든 의미가 없는 거야. 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가정평가로서의 수행평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평가가 아니라 지식의 어떤 가정. 예, 한번 좀 볼게요. 자, 수행평가는 학생 활동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난 가정평가죠. 결과평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업 자체가 이제 그 뭐냐면 만드는 그 가정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역사지도 그리기, 그 다음에 역사용품 만들기, 역사시문 만들기, 모형 만들기, 역사일기 쓰기, 시무책이나 상소문 작성하기, 극학학습 연극하기 등은 수행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수행평가 유형을 이제 볼게요. 수행평가의 큰 유형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요거 수행평가 유형은 중에 평가 기준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글쓰기 평가 유형의 기준을 써놓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 예전에. 그래서 그걸 이제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역사학습에서 활용되는 이러한 수행평가 도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작물 형태의 학생들의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 결과나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작물을 과제로 부과할 경우 학습 결과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작물 과제 이제 관련된 내용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역사지도 그리기, 역사연표 만들기, 역사신문 만들기, 선사시대 도구의 모형 만들기, 도자기 빚기, 유적지와 유물 스케치, 탁본 뜨기, 뭐 만화 그리기, 역사 상상학, 그리고 극화학습 대본 쓰기에 속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 이해 방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제작물 과정의 수행 평가를 통한 어떤 유용한 점, 장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 이렇게 보면 이제 평가 영역 해가지고 작품에 대한 평가 영역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다. 근데 요거 이제 평가 영역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제작물의 주제가 분명한가?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선행지 적절한가? 그리고 제작 기술과 표현력이 탁월한가? 그다음에 제작 과정의 임한 태도가 적극적인가? 뭐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작은 주제들은 여러분들 각자 보시고. 자, 두 번째인데 요게 이제 역사 글쓰기야. 요게 예전에 기출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역 구분해 가지고 관련된 것들 쓰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수행평가 관련돼서. 예. 그래서 요 밑에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둘째, 역사 주제에 대한 다양한 글 수록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주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수업 중에 수행함으로써 역사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 결과와 과정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논술 쓰기, 역사 이해 만들기, 그래서 유적지 답사 보고서 작성하기, 과거 인물이나 일기 편지 쓰기, 독후감 쓰기, 영상 자료에 관련된 평가 쓰기, 자서전 쓰기, 요게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 수업 있죠. 교수학습반과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질필로가 이제 서술형 문항의 주제와 자료에 한정하고 교사의 의도하는 답안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이러한 글쓰기는 좀 더 광범위한 역사 대상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평가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 결과물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음, 가능하면 정답을 근접한 사고를 요구하는 지필평가와 달리 학생들은 이 방식을 통해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반영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이 방식의 어떤 유용한 점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유용점.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영역. 이렇게 보는데 평가 영역은 수행평가 기준하고 이제 뭐냐면 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얘기처럼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러면 좀 볼게요. 자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네, 그래서 하부 영역으로서 하부 기준으로서 자기 고유의 주제를 선정했는가? 주제에 관련되어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다고 선정했는가? 주제를 개발하고 확장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의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표현했는가. 제가 그렇게 밑에까지 쭉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지 예전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났는가.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언어를 선택했는가. 그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데 적절한 어휘와 개념을 선택했는가. 적절한 세부 사항을 주제로 지지했는가. 자, 주제와 수집된 활용이 적절한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활용했는가. 주제를 자료 비판적 분석하고 해석했는가.
적절한 수정 전략과 편집 기술을 사용해 있는가, 그대 순서와 전개 과정을 적절하고 그다음 자기 관점을 적절히 드러내고 설득 있게 주장하는가, 자기 주장과 다른 제안을 검토하고 제시하는가, 쓰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자신의 역사 이해 생각을 글쓰기 통해 표현하는데 적극적인가, 글쓰기 활동을 긍정적으로 자세를 임했는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볼게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말과 몸짓으로 직접 표현하는 그 수행 과정이야. 예. 되게 이제 이런 그 수행 과정들은 뭐가 있냐면 토론식 수업이나 탐구식 수업에서 발표나 토의 같은 것들, 예,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짓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무용 연기, 표정 연기, 노래 연기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세제 학생들이 말과 몸짓으로 직접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주로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이지만 학습한 결과를 표현하는 것으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도 함께 이루어진다. 자, 이 방식에서 토론식 수업이나 탐구식 수업에서 발표나 토의에 적극적 의사를 개진하고 참여하는 태도, 발표, 토론 내용을 포함되어 있는 역사 지식이나 역사 사고 수준의 평가 대상이 된다. 자, 역할극이나 모의 재판에서 학생들의 연기를 통해 역사 수업을 참여하는 태도와 표과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주제를 한 무형 연기, 표정 연기, 노래 연기 등을 이해 방식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며 자신의 이해와 관점을 표현함으로써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가 영역 기준들이 쭉 나오죠. 역사 주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가, 자료 분석과 관점의 형성이 적절한가, 표현 방법과 자세의 태도가 올바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예시가 있는데 한번 예시는 그냥 쭉쭉 읽어보시고 이제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요. 수행평가 유의점 부분을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면 352페이지. 자, 거기 보면 수행평가 유의점이 있는데 수행평가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내용이 있어요.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된 적이 있어요. 수행평가 할 때 뭐 어떻게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을 이제 써놓은 건데 이게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한참 됐죠. 이 문제가 한참 된 문제인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없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수행평가 처음 도입된 단계니까 그걸 좀 알리고자 이제 그때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보죠. 자, 첫 번째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 수행평가는 가정평가이며 가능한 수업 중에 시행한다. 많은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올바른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 과제로 이제 부과를 하면 가정평가 제대로 안 돼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다 뺏겨놨는지 누가 써줬는지 어 뭐냐 뭐 관찰이 안 되죠. 교사가.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가정평가, 가제평가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 무슨 보고서나 이런 것들 이제 뭐 주제 주고 집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또 이제 하죠 학교에서. 물론 이제 역사과 수업 수행평가 분리되어도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생 활동을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수행평가가 될 수 없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행평가가 과제 형태로 부과될 경우에 되게 여러 과목에서 비슷한 시기에 부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교사들은 일시로 많은 과제를 평가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를 대리로 과제를 대리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제평가, 수행평가에서 과제평가의 또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학기마다 주로 몰려 있죠. 그러니까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도 과제평가를 하면 그리고 과제평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리 작성의 문제점 이런 것도 이제 그 있다는 거. 그래서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어려운 중에 과제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수행평가 또 어려운 부분이 두 번째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의 객관성을 요구하는 풍토도 일종의 어렵게 만드죠.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당연히 교사의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뭐 우리가 서술형 그 1차 고사나 2차 고사처럼 지필평가처럼 이렇게 그냥 객관성을 요구한다면
주관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얘들이 거기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수행평가를 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수행평가의 의미였던 가제평가로서 아니 가정평가로서 수행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그 형상들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 이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못 믿는 거야. 평가 전문성, 신뢰도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현재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어려운 점도 그 두 번째 단락 이 뒷장이죠. 이 부분도 좀 읽어보세요.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끝났어. 예. 녹색책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쭉쭉 끝났고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예, 잠깐만요. 이게 좀 더 도중에 뭔가 빠진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잠을 깬 지 좀 약간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한 시간밖에 안 돼갖고 원래 이제 그 평가 부분의 앞부분에 전반적인 역사학습 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강독하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수행평가가 건너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뭐 앞에 부분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내용이 적지? 이렇게 가면 되니까 앞으로 건너뛴 거야, 제가. 예. 몇 페이지 보시냐면 290페이지 보세요. 290페이지. 자, 290페이지는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평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교과학 시간에 많이 듣던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수행평가 있죠. 예. 그래서 수행평가는 이제 뭐냐면 아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총괄평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요거 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요 개념들은 어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 형성평가 관련돼서 형성평가. 그래서 이거 왜 물어봤냐면 지도안과 관련된 문제만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도안의 도입 단계에서 이제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죠. 진단평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과정이나 그리고 밑에 이제 수업 과정을 정리하는 평가 내용은 형성평가예요. 그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피드백 받으려고 뭐 수업의 한 차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인데 예전에 사회과 기출 문제에서 요 밑에 정리 단계에서 하는 평가가 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한참 문제예요. 98년도인가 97년도가 그 문제인데 그때 상당수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수행평가, 총괄평가 썼어. 이건 아니죠. 예. 이건 형성평가예요. 정리평가할 때. 그 총괄평가라는 것은 언제 하죠? 이거는 보통 한 단원이 끝나거나 몇 개 단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차 시험, 2차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총괄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수업이 끝날 때 하는 평가는 형성평가고 수업 도중에 하는 평가도 형성평가였다. 요게 예전에 지도안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 여러분은 이건 뭐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육학 같은 거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개념 정도만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만 좀 파악을 해둘게요. 자, 대개 보면 앞에 중요한 개념들은 첫 문장에 다 있거든요. 문단에. 자, 볼게요. 진단평가. 자,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점이 있으며 교정하고자 실시한 평가다. 대개 지도안에서 어디 단계 도입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서 하죠. 그래서 진단평가는 대체 수업의 출발점에서 학생들의 알맞는 자리에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업에 앞서서 학생의 출발점을 이제 진단하는 거야. 얘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어디서 이제 출발해야지 뭐냐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 수업을 할 수 있나 학생들 수준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그 다음에 형성평가 보죠. 형성평가. 자, 요거 형성평가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자, 형성평가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예, 그래서 이제 과정에서 또는 결과 정리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수업 과정이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한 평가다.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의 어떤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는 학습이 형성되는 시기에 실시한 평가로 성적을 상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효과를 최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목적 중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교사는 형성평가 활동의 학습 중간에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격려하면서 학습 동기를 강화하거나 문제가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교수 학습 방법을 교정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형성평가를 이용하고 하는지 이용 방법 같은 것들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습 중간에 통해서 학습 목표를 제대로 성취할 수 확인하고 또 개선할 점이 뭐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근거해서 학생들 학업 성취를 격려함으로써 학습 동기 강화, 문제가 되는 것을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 방법대로 개선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교사는 그 학생들의 형성 평가 가능 문화에 반응한 오류를 분석한 뒤 그 학생들 그 오류를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때 학습 과제에 관한 생산한 처방을 해준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고 해당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을 성취할 수 있다. 또 그 원인을 교수 학습 방법 잘못 있을 경우에 다른 예시를 사용하나 보조 구조를 투입하는 등 교수 방법에 대항을 모색하는 교육과정 학습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이제 볼게 총괄평가요. 총괄평가는 학습과제가 끝나는 독립된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이렇게 이제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런 식으로 할 때 평가를 이제 총괄평가라고 하죠. 자, 총괄평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총괄평가 1년의 학습과제나 독립된 교수 프로그램이 끝냈을 때 혹은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파악하고 성적이나 자격을 부여하기 실시한 평가이다. 그래서 형성평가의 학습과제의 성취 수준을 결정하고 성취하지 못한 과제를 정확히 밝힌 데 목적을 둔 반면에 총괄평가는 교과목 전체 중요한 부분의 학업성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목적의 차이점, 요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총괄평가는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했던 학습 목표를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목표 지향적 평가에 입각해서 결과를 점검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교사가 그 목표에 맞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 목표에 맞게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 요거 이제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총괄평가 언제 하냐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해요. 그래서 같은 총괄평가는 학생들 성취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성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서열하기 규범적 평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지향 평가와 규범지향 평가는 아시죠? 목표지향 평가는 그냥 도달점을 설정하고 그 도달점에 맞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을 이제 뭐냐면 가르칠 때 학습 목표의 90% 정도, 80% 정도 이렇게 성취하면 학습 목표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규범지향 평가는 그냥 절대평가 제도가 아니라 상대평가제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주로 서열화내는 거죠. 등급을 내서. 입시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목표지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총괄평가의 목적을 학생들 성적을 서열하는 데만 두지 말고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에 성취하여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 수준을 알려주면서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피드백 효과를 거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총괄평가의 목적이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뭐냐면 학교 현장에서는 왜곡되는데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역사학습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첫째, 둘째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읽어보세요. 예, 좋은 말들 많이 적혀 있어. 예.
그래서 쭉쭉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제 역사학습 평가 요건을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이거는 뭐 서술형 평가든 수행 평가든 어떤 평가든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여러분도 한번 이제 교육학 시간 때 많이 들었던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자, 있는데 일단 타당도부터 볼게요. 타당도. 타당도. 타당도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 목적, 수행 평가,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냐는 거야. 평가의 목적이. 자, 예를 들어 갖고 역사 글쓰기라는 것들 이제 한다고 해요. 평가를. 근데 역사 평가의 글쓰기의 평가 기준을 측정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이걸 잡았어.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 그리고 맞춤법을 정확하게 썼는가. 띄어쓰기를 잘 쓰는가.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자, 근데 이거는 국어과에서는 타당도가 높을 수 있지만 역사 시험에서는 이건 타당도가 없죠. 왜냐 철자를 좀 틀리게 쓰고 맞춤법을 다르게 쓰고 그 띄어쓰기 제대로 못해도 나름대로 그 의미 읽어보면 역사적 사고력이 풍부한 글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이거는 타당도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역사 내용 충실도나 그다음 사고력 신장도 그리고는 창의성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죠. 이게 타당도가 없죠. 그래서 목표에 맞게 이제 그 평가 도구를 잡는 거. 이걸 이제 뭐냐면 그 타당도죠. 자, 보면 타당도의 정의가 나와야 돼요.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정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평가 도구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따라서 타당도가 없는 문항은 평가 문항의 자격이나 가치를 지닐 수 없다. 그래서 타당도 개념 반드시 중고 개념으로 이제 수반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밑에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비슷해요. 이럴 때 역사 시험에서 역사와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는데 타당도가 있지만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타당도가 없는 것이다. 역사 글쓰기 관련된. 그래서 어떤 역사 교사가 역사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원고지에 답을 쓰게 했는데 채점 기준이 원고지 사용법에 어긋나면 감점한 걸 제시하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 경우는 원고지 사용법에 맞춰 탑을 작성한 것은 국어 능력에 해당하는 거지 역사 능력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문항은 역사 능력의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역사를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분리는 아닌데 타당도 개념에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타당도 안에서도 여러 타당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타당도 제일 중요한 게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내용 타당도. 자, 요 뭐 타당도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교육학 시간에 다 배우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평가를 배우는 걸 모르겠네. 평가 부분을 제가 이제 그 교육학 시간을 할 때 평가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수학도 풀고 그랬어요. 제가 수학도 못해갖고 그냥 찍어서 그러는데 자 보면 이 내용 타당도의 개념은 자 내용 타당도 아이고 잠깐만요. 자, 내용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평가하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주로 교수 학습 과정에 적절한 학습 목표와 그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평가 도구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살펴보고 그 내용에 얼마나 충실하는 것을 측정하고 비해서 내용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예가 있죠. 예. 중학교 2학년 시험에 출제한 국사 문항이 수업 중에 강조되지 않는 부분을 출제한다는 것. 출제되었는지 특정한 부분에 출제되었다든지 시험 범위에 벗어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용 타당도 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냈는데 뭐 별 중요하지도 않는 내용에서 그 낸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임용 같으면 20년도 기출 문제가 완전 내용 타당도에서 벗어난 내용이야. 여성 참정권 같은 경우는 낼 수는 있죠. 왜냐하면 거기 그 교육과정 요소에 있으니까 성취수 중에. 근데 그 여성사와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여성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런 걸 냈다는 건 아닌 내용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지. 예. 그래서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여성운동의 내부 비판 쓰시오. 이게 그 말이 될까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역사보다는 이거 여성사가 아니라 여성학이야. 사회학이죠. 이건 뭐야? 출제 범위에서 완전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건 내용 타당도가 없는 거다. 완전히.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말 할 수 있는 건 교수님이 요 출제 교수님 안내
안 내서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 타당도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타당도가 있어요. 예, 타당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예. 요 내용 타당도 외에 다양한 타당도에 관련된 것들은 언어책을 보시면 안 되냐면 최상호 선생님 교수님의 그 평가책 있죠. 그 평가책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요 정도 개념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평가책 보시고요. 자, 신뢰도는 뭐냐면, 자, 타당도가 됐어. 근데 이 타당도가 됐지만 도구의 측정 대상이 어느 정확하게 재지 못하면 이게 뭐냐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는 중에 어느 게 더 선행 조건일까요? 신뢰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신뢰도 확보한 상태에서 타당도를 해야지 신뢰도를 상실하면 자연스럽게 타당도도 상실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느냐 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뢰도는 평가 도구 측정 대상이 되는 내용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재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신뢰도는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 대상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재고 있는 걸 관심을 가지고 주로 측정 과정에 작용하는 오차만을 문제 삼는 평가 도구의 정확성을 가리킨 개념이다.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이에 비해서 낮아지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선행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 같은 경우 제 문제점은 타당성은 좋아. 왜냐 학생들을 할 때 학생들 교사 인성이라든지 수업 방법 직접 수업하는 거 이런 것들 면접이라든지 수업 실기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 근데 왜 욕을 얻어먹겠어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못 믿겠는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모르고 이 기준도 정확히 모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2차 시험에 대한 어떤 것들이 불신감이 많잖아요.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떤 평가 도구가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평가 도구를 측정하는 내용을 올바로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 객관식 평가문은 주관식 평가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데 그러니까 객관식 평가 문항은 주관식 평가 문항에 비해 신뢰도가 많은데 이는 객관식 평가 문항은 정답을 알지 못해도 우연히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요게 객관식 평가 문항이 주관식 평가 문항보다도 신뢰도가 낮은 거는 찍어서 맞힐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비교 밑에 그 뒤에는 각자 이제 읽어보세요. 예. 뭐 동형계수 있고 쭉 있는데 이거 건너뛸게요. 객관도를 볼게요. 객관도. 자, 객관도라는 것은 그 채점자 평가도 신뢰도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넓은 부분에서 신뢰도인데 요거는 채점자 평가적 측면에서 그 신뢰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이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 보면 객관도는 채점자나 평가적 신뢰도로 부르는 것은 채점각의 정확성을 가리킨 거다. 다시 말해 이제 객관도는 채점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의미하고 수학이나 과학 평가에서는 숫자나 기호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객관도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역사에서는 좀 이게 문제가 되죠. 특히 국어 같은 거 일상적 언어가 주요 사용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객관도가 낮은 유형이 있다. 그래서 평가 문항의 유형을 볼 때 객관식 평가 문항은 주관식 평가에 비해 객관도가 높을 수 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객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제가 객관도가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참고로 아까 전에 객관도 큰 넓은 범위에서는 신뢰도의 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채점을 할 때 학교 가서 채점을 할 때 채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평가자 간 객관도야. 측면에서 이제 채점하고 두 번째가 평가자는 얘의 객관도예요. 여기에서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전자는 뭐냐? 전자는 한 검사의 결과에 대해 여러 명의 채점 및 평가 결과를 일치하는 정도 의미고 후자는 동일한 평가자 같은 검사에 대한 시간상 간극이나 상의 차이를 두고 두 번 채점할 경우 그 결과가 일치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죠. 평가자 간 객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사 시험을 내고 한국사를 가르치는 그 세 명인가 두 명의 선생님이 모여서 채점을 해요. 그러면 A 교사가 채점한 건 좀 같은 그 거에도 주관식 시험이 많이 나왔고 B 교사가 채점한 거는 덜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가 부족한 거야? 평가자 간의 객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 평가자 간의 객관도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내가 아직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계사 채점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채점했어. 그래서 원칙대로 이제 채점 기준에 따라 열심히 채점해서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서술형 답안 점수가 떨어진 거야. 요반은. 근데 좀 구반 한반 담반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대충 이제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은 거 다 맞다고 하고 비슷한 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 올렸어. 자,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요? 평가제의 객관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객관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전자의 방법을 이제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 걸 이제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이제 뭐냐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요. 자, 하지만 채점의 평가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후자의 방법도 연습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가자 객관도와 평가자의 객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각각의 문제점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좀 효율적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평가자 객관도도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훈련시키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난이도를 볼게요. 난이도. 자, 난이도는 고난도라고 하죠. 예, 그래서 평가도의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데, 자, 문항 정답자 수, 응시자 전체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 이를테면 어떤 문항이 100명의 학생이 답을 쳤는데 그 중에 50명이 맞았다면 그 문항 난이도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점 단위를 표시하는 것이고, 난이도가 높으면 문항이 어렵다는 의미고, 낮으면 문항이 어렵다는 의미, 그러니까 난이도가 정답률 표시되고 난이도가 높으면 문항이 쉽다는 의미고요. 예. 그리고 난이도가 낮으면 문항이 어렵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문항의 난이도는 집단에 따라 변하고 절대적 난이도가 높거나 낮은 문항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 집단 수준이 높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다 잘 맞히죠. 근데 집단 수준이 낮으면 아무리 우리가 쉽다고 생각해도 완전히 떨어지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죠. 난이도 문항 점수 비율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상대적인 의미라는 거죠. 집단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 난이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저 밑에 이제 난이도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각자. 변별도를 보죠. 자, 변별도라는 거는 평가도구가 우수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좀 볼게요. 변별도는 평가도구가 우수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떤 검사가 총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문항에 대한 정답을 비교할 때 총점이 높은 사람이 정답이 높고 총점이 낮은 사람이 정답이 낮으면 변별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예. 변별도 역시 난이도처럼 상대평가가 중시하는데 6번이다. 그래서 밑에 변별도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요건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 못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변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은 반응 분포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 분포도는 그 앞에 이제 보면 이제 주로 그 객관식 그 선지 관련된 내용인데 문항이 주어지면 1번과 5번 중에 어떤 것이 이제 반응을 이제 하냐, 어떤 것이 반응자 수가 많으냐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좀 볼게요. 반응 분포도는 문항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선대의 문항의 경우에 학생들 각 답지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분석의 단위가 문항 자체가 아니라 문항 속에 포함된 답지죠. 한 문제가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선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분석보다는 미시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반응 분포도를 통해 문항의 특정 답지에 의도하는 기록이 다 있는지, 답지의 반응 비율 기대만큼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이제 평가의 어떤 조건들, 이거는 이제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평가든 간에 그런 평가들의 조건들을 쭉 얘기를 했고요. 자, 예전에 그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두 문제 나온 것 같아. 그리고 13년도에는 요 평가 조건도 백단도, 신뢰도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인 어떤 계산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13년 기출문제는. 근데 이 13년 기출문제는 그 예전에 평가책에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워. 예. 근데 최근에 또 평가 문제가 나왔죠. 19년 문제. 19년 같은 문제는 여기 평가책 굳이 안 봐도
여기 녹색책 평가 부분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서술형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강독할 서술형 평가와 관련된 건데 좀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이 3장은 지필평가 문항과 유형과 지적 방법이에요. 요게 예전에 서술형 평가와 관련돼 갖고 19년에 한번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지필평가 문항 유형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건 그냥 각자 쭉 읽어보시고 네, 3단 문제도 있고 뭐 서술형 문항도 있고 쭉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단은 그냥 건너뛰고요. 요즘에 3단은 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예, 쭉쭉 넘어가고 어디를 보냐면 아이고 서술형을 보죠. 서술형. 서술형 문항의 제작 방법 볼게요. 325페이지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 제작 방법.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술형 평가를 이제 할 때 고려할 내용들 이제 쭉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자, 서술형 문항을 제작할 때는 아이고. 자, 서술형 문항을 제작할 때는 먼저 평가하려는 학생 집단의 성질을 고려해야 된다.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예요. 이게 문맥상 고려할 점도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집단의 규모와 학력 수준을 살펴봐야 된다. 이를테면 집단의 규모가 클 경우에 원하는 채점을 위해서 답안의 분량을 적게 해야 되고, 집단의 학력 수준이 낮을 경우에 가급적 쉬운 문항을 추천해야 된다. 요게 이제 보면 임용시험 같은 것도 있죠.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임용시험은 서술형 문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 규모가 크죠. 몇천 명씩 보잖아. 한 해 역사 보는 분들이 3천 명이 넘어. 3천 명이. 자, 그러면 요때는 예를 들어서 뭐 논술형 문항을 쓴다? 뭐 이렇게 뭐 200자, 300자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진짜 채점하는데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담답형식으로 내는 거야. 담답형식. 그리고 서술형 내더라도 한 줄에서 끊을 수 있는 딱 답안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제 뭐냐면 아주 이제 그 뭐야 그 명칭, 인명, 그다음에 사후수의 가로치기 이런 문제 나오죠. 이게 은근히 사람 잡아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쓰라고 하면 되는데 뭐 명칭, 인명 이런 거 쓰면 외웠어야 돼요. 정확하게. 저도 이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곤란해. 이런 문제들은 하여튼. 이런 거 쓴다고 해서 뭐 역사적 사고 여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단의 학력 수준 같은 것도 이제 낮을 경우에 어려운 문제 내면 이게 거의 빵점 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어.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자, 역사 교육 문항과 학습 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진술 형식을 적절히 표현한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암기 위해서 서술한 지식형 문항은 이제 지향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어,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은 쉽죠.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게. 예.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보면 그 이제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음. 자, 여기 보면 학생들이 응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수해야 돼요. 막연하게 진수하면 학생들이 뭘 답해야 될지 몰라. 음.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19년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야. 자, 여기 보면 이를테면 논의하다 평가다 같은 수능을 끝내는 문장을 접했을 때 학생들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논의하다 평가다 같은 단어 자체가 특별히 요구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 응답 방향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모호하잖아. 예. 따라서 어떤 것을 논의하거나 평가하는지 분명히 진수해야 된다. 또 비교하다 대조하다 같은 문항도 나열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답을 정확히 요구하는지 진수해야 된다. 그래서 삼국의 뭐 통일 과정을 논의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막연하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에서 방향이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삼국의 통일이 그 후대에 영토 관련돼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줬는지를 논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정시켜 버리면 나는데 애들이 이제 뭐냐면 그걸 쓸 수가 있죠. 요게 예전에 그 일통사막 의식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 나왔어요. 네. 자, 한번 보시고 그 넷째를 보죠.
넷째는 문항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응답의 권위나 정도를 알맞게 규정한다. 시험 시간을 고려해 문항수를 정하고 학생들의 작성한 답안 분량과 항목을 제시해 준다. 시험 시간은 1시간밖에 없는데 서술형 문항이 뭐 100문제를 제시했다. 요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서술형 문제 고려할 때 5번째는 여러 문항 중에 몇 개를 선택해도 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선택 문항을 두면 응시하는 학생들이 같은 중국을 사용해서 평가에 타동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형 문항처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임용시험에도 예전에 한번 그게 낸 적이 있는데 기출 문제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3년 기출 문제였어. 03년 기출 문제면 파라타나 신전이 나오고 파라타나 신전의 건축 양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찾아 쓰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번 뭐 지붕, 2번 주도, 그다음에 3번 그 기둥, 4번은 이렇게 뭐 밑바닥 이렇게 평면 이렇게 했는데 답은 아마 주도 부분이었어. 이게 2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냐면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단답형 문제죠. 이 문제는. 이거는 뭐냐면 올바른 서술형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시면 이게 역교론 그러니까 뭐랄까요. 역사 교사를 뽑는 문제인데도 이게 문제 내는 수준이 이렇게 서술형 평가 기준이나 타당도와 신뢰도 확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아. 아마 교수들이 이것도 이제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 예, 문제를 낼 때. 자, 여섯째는 난이도를 조절해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답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처음에 제시하면 학생들이 시험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가질 수 쫄게 되죠. 그래서 시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조절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바람직하고 고려할 점이고 여러분들 임용시험 볼 때는 교수님한테 이런 것들 원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어렵게 문제 낼 수 있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제키고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 먼저 그다음에 푸셔야 되겠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서술형 문항의 채점 방법 볼게요. 서술형 문항의 채점 방법은 분석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인데 전자는 채점 기준을 분석하여 배점하고 그 기준에 따라 채점한 다음에 종합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한 개의 단위하고 전체 관점을 채점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뭐 어렵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인고 시험 볼 때 칼채점은 전자고 네, 문항별로 해갖고 그 문항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뭐 착착 걷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객관적 평가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물채점이라고 하죠. 어, 그 핵심 단어만 보고 그 핵심 단어 밖에 문맥만 맞으면 채점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국가시험에는 칼채점해요. 주로. 왜냐면 이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선발해야 되는데 물채점을 해버리면 어떻게 제대로 가지지 못하죠. 그래서 점수가 이제 큰 차이도 없고 그래서 칼채점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 근데 가끔씩 물채점할 때도 있어요. 물치할 때도. 예. 자, 그래서 국가시험이나 학교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전체를 활용하지만 학사형 문화처럼 반응 자유도가 높을 때는 분석 채점이 어렵죠. 그래서 후자를 활용하는 게 있어요. 후자 같은 경우는 문맥 채점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지명한 것처럼 대충 이제 문맥 맞으면 뭐냐면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반응도가 되게 좋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아주 이제 반응 자유도가 높게 만들어 놓고 칼질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임용시험에서 이게 문제점이죠. 20년 기출 문제. 예. 여러분들 역교론의 그런 추론형 문제 접할 때 이건 반응도가 높은 거야. 근데 채점은 이렇게 아까쯤에 칼채점을 해버린 거야. 요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맞추겠어 이런 것들은.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해서 채점 방법 2가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채점하는 방법에서 이제 뭐냐면 모범 답안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서술 문항을 채점할 때 채점 기준을 미리 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모범 답안지가 필요하다. 채점하면서 모범 답안을 수정할 경우가 있는데 출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답안은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가 발생할 때다. 서술형 문항의 채점 과정에 편견이나 착오가 생길 수 있으며 주관식 유형을 속함으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모범 답안을 이제 만들고 그걸 했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 학생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채점할 때 그 학교에서 채점할 때 그런 게 많잖아. 저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이 답안이 타당도가 확 떨어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타당도가 있고 괜찮아. 그러면
나중에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분석적 방법을 따라 채점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 학습 단위가 아니라 문항 단위로 채점해야 된다. 예, 문항별 채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임용 시험도 한 사람이 모든 걸 채점하는 게 아니라 문항 단위로 해가지고 채점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관식 문항의 채점 과정이 2월 효과는 편견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앞문항이 잘하는 학생은 뒷문항을 잘할 걸 기대하거나 앞에 잘못하는 학생은 뒤에 잘못할 걸 예상한 걸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그 앞에 문항의 채점 결과가 뒷문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 단위의 채점을 피하고 문항 단위에 채점해야 된다. 그래서 문항 단위의 채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2월 효과. 그래서 이제 뭐 임용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임용 시험을 보는 거니까 임용은 한 사람이 모든 문항을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문항을 나눠 가져요. 예를 들어 뭐 역교를 채점한 사, 서양사를 채점한 사, 한국사를 채점한 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요게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그 사람이 한국사 세계 그 세계사 시험을 다 못 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역교론만. 예. 이런 것들은 이율 효과의 문제점은 피하게 한 거죠. 예. 그리고 학생이 아는 경우 그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학생은 참 공부를 잘한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를 볼 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맞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 근데 정답을 썼는데도 그냥 틀리게 할 수 있어. 이게 선입견인데, 자, 학생을 아는 경우 그 학생에 대한 선입견 채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후과목과란다. 요거는. 그래서 이월 효과는 문항을 보고 앞에 있는 문항을 보고 이제 편견이 생긴 거, 그다음에 후광 효과는 그 학생을 보고 생기는 거야. 그래서 후광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답안의 인적사항을 가진 채 채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능한 혼자 채점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채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후광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제시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쭉 넘어가서 서술형 문항의 검토와 제작 방법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이 서술형 문항 제작 방법 보면, 자, 서술형 문항의 장점은 자신의 지적 배경에 따라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선택하고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며 학습자의 깊이 사고하고 폭넓게 사는 학습 태도를 줄 수 있으며 문항 제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장점이죠. 물론 여기 동의하지 못하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책이 있으니까 암기해 두세요. 그다음에 반면에 채점의 비객관적이라는 게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를 위해 분석적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문항의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고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채점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든다. 요거는 뭐 여러분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객관식은 편한데. 예. 그래서 되도록 객관식을 내려고 하죠. 교사들은. 예. 채점하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요 앞에는 서술형 문항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요. 단점을.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인제 뭐냐면 또 기출과 관련된 거야. 기출. 19년 기출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자, 그 학교에서 출제하는 그 대부분 서술 문항은 학생들 기억력을 측정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인지 측면만 측정하는 게 많죠. 물론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항 난이도 높여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서술형 문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당에 비해서 더 나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 갖고 여기 보면 그 이를테면 뭐 삼국통일 의리스쇼, 신진사들의 특성을 서술하시 같은 문항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암기해서 그대로 옮겨줬다 한 것으로 학생들 사고를 추천하는 문제가 할 수 없죠. 요거는 그대로 이제 있으니까. 또 문벌 기준과 검문세조 비교해 서술하시오. 신라의 통일과 고려 통일을 비교해 서술하 같은 단순 비교형도 바람직한 서술 문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문항은 암기할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이들 문항은 학생들이 역사의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수정하는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대. 여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답안을 제시해야 돼. 교과서 문장을 떼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답을 쓰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항상 과제평가를 내거나
과제를 내거나 하여튼 뭐 그 서술 평가라든지 뭐 다 구체적인 거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뺏겨올 가능성이 있어, 막연하게 내보내면. 자, 그래서 이제 요 예를 들고 있는 지금 예문을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예를 제시하고 있는가 보면, 자, 삼국 통일의 의의를 서술하려면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읽고 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근거를 분명히 밝히시오. 근거 내용이. 그리고 사대부의 신제의 특성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뭐 특성이 막연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특성으로 인해서 고려 후기 때 나타난 형상을 설명하시오. 구체적으로 쓰는 거. 자, 문벌 기준과 검문서의 공통 차이점을 제시오. 요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애호가도 쓰겠죠,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고조사에 끼친 영향을 쓰시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들 바탕으로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의 공통 과정과 차이점을 밝히고,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나름대로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그 역사는 사료 근거로 연구한 학문이고 서술 문학을 채점할 때 사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 비판, 내용들을 축적한 문학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이나 역사적 판단을 통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제시하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다음 같은 문항들은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나 제시된 자료를 근거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이 쭉 있죠. 뭐 신라 말기 상에 자신이 농리였다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거 세도 정치기에서 이제 뭐냐 자신의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이 나온다. 이걸 불평등 바꾸셔. 자, 이거는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료를 자신의 그런 견해를 근거에 입각해서 쓰는 거죠. 나름대로 좋죠. 근데 측정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러한 문항의 다양한 방법의 답안이 나올 수 있으면 미리 모본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한 채점 기준에 시대착오적 내용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걸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가능한 것을 서술하거나 현재 사실을 답안을 작성한 것은 연대기 파악이 부족한 것이다. 뭐 등등 해갖고 요 답안을 채점할 때 이제 뭐냐면 그 유의점이나 뭐 그런 것들 바람직한 점 요런 것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예문들 꼭 외워 두세요. 요거 관련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 19년도에 서술형 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있고 요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관련된 연구 자료니까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그다음에 수행 평가가 나와요. 예. 그 수행 평가는 아까쯤 했죠. 예. 그거는 이제 건너뛰고 좀 쉬었다가 뭘 하냐면 그 평가책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근데 평가책이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수험생 입장은 다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디만 보냐면 수행 평가와 관련된 부분,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그 주변만 볼게요. 요 부분이 주로 나오니까.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